지수는 창문 밖으로 쏟아지는 초겨울의 차가운 햇살을 느끼며 커피잔을 들었다. 손끝에 전해지는 따뜻함에도 불구하고 가슴속에는 어딘가 싸늘하고 텅 빈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테이블 맞은편에 놓인 휴대폰 액정은 여전히 침묵했고 마지막으로 남자친구 현우에게서 연락이 온 시간은 벌써 12시간 전이었다. 단순한 안부 문자 한 통이었지만 그 이후로 어떤 반응도 없다는 사실은 지수의 신경을 쉴 새 없이 갉아먹고 있었다. 현우와의 관계는 지수에게 가장 큰 안식처인 동시에 가장 깊은 불안의 근원이었다. 지수는 현우가 눈앞에 보이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으면 마치 세상의 중심축이 무너지는 듯한 극심한 불안감에 휩싸였다. 핸드폰을 쥐고 있는 손에 땀이 배었고 머릿속으로는 현우에게 무슨 끔찍한 딜이 생겼을 거라는 상상만이 가득했다. 사고, 질병, 혹은 자신을 영원히 떠나버릴 준비. 최악의 시나리오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현우는 지금쯤 회의 중이겠지? 중요한 프로젝트 발표가 있다고 했으니까? 바쁠 거야. 당연히 바쁘겠지? 지수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텅 빈 공간을 맴돌다 다시 지수에게 돌아와 불안을 더욱 증폭시키는 메아리처럼 느껴졌다. 현우의 침묵이 지수의 머릿속에서 만들어내는 소음은 멈출 줄 몰랐다. 어린 시절, 그 대상은 동생이었다. 부모님의 잦은 부재 속에 동생을 돌봐야 했던 지수는 동생이 조금이라도 시야에서 사라지면 패닉에 빠지곤 했다. 동생이 학교에 갔는데 평소보다 10분 늦게 귀가하면 지수는 이미 온 동네를 헤집고 다니며 울부짖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 불안은 동생에 대한 애정이었지만 동시에 지수를 올가매는 족쇄이기도 했다. 그리고 이제 그 족쇄는 고스란히 현우에게 채워져 있었다. 현우는 지수와 정반대의 성향을 가진 사람이었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현우는 항상 그렇게 말했다. 그는 자신의 시간과 공간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모든 관계에서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편안하다고 믿었다. 일이 바쁘거나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할 때는 이틀 동안 연락이 없어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현우에게는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삶의 방식이었다. 하지만 지수에게는 그 정상적인 침묵이 지옥문이 열리는 소리처럼 들렸다. 지난 밤, 현우는 지수에게 이별을 통보했다. 간결하고 명료하게. 지수야, 우리는 여기까지인 것 같아. 나는 내가 원하는 만큼의 안정감을 줄 수가 없어. 솔직히 말해서 나는 이제 너무 지쳤어. 현우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차분했고 그 차분함은 지수의 심장을 산산조각 내는 망치 같았다. 지수야, 나는 내가 싫어서 이러는 게 아니야. 나는 여전히 너를 소중하게 생각해. 하지만 내가 나한테 요구하는 그 깊은 연결, 매 순간 확인받고 싶어하는 그 감정의 무게가 나한테는 버거워. 내 불안을 짊어지는 게 이제는 내 삶을 갉아먹는 것 같아. 지수는 그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머릿속의 모든 사고 회로가 정지된 듯 했다. 하지만 곧 생존 본능처럼 지독한 거부감이 밀려왔다. 이별이라는 단어는 지수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단어였다. 현우야, 안 돼. 헤어지지 마. 제발, 현우야. 내가 잘할게. 내가 달라질게. 연락도 덜 하고 너 혼자만의 시간도 존중해줄게. 제발, 떠나지 마. 지수는 현우의 집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다.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된 얼굴, 떨리는 어깨. 지수는 자신의 모든 자존심과 품위를 내려놓고 현우에게 매달렸다. 그것은 이별을 피하기 위한 마지막 발버둥이었다. 현우는 문 밖에서 지수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단호함과 함께 깊은 피로와 연민이 교차했다. 지수야, 이러지 마. 이건 너에게도 나에게도 좋은 끝이 아니야. 그만 일어나. 아니, 아니야. 나 못 일어나. 내가 나를 다시 안아주지 않으면 난 여기서 영원히 못 일어날 거야. 현우야, 나 혼자 남겨지는 거 너무 무서워. 정말 무서워. 나한테는 너밖에 없잖아. 지수의 마지막 외침은 현우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작은 틈새마저 무너뜨리는 결정타였다. 현우는 한숨을 길게 내쉬며 문을 열고 나와 지수를 일으켜 세웠다. 그의 손길은 어딘가 기계적이고 힘이 없었다. 지수야, 불쌍해서 그러는 거 아니야? 하지만 내가 이러는 걸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 알겠어. 알았어. 당분간은 내 옆에 있어 줄게. 하지만 명심해. 우리는 달라져야 해. 이 관계는 더 이상 건강하지 않아. 그렇게 현우는 지수의 눈물과 비명에 굴복했다. 이별의 선언은 철회되었지만 관계의 공기는 이미 독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수는 현우의 품에 안겨 흐느꼈지만 승리감 대신 밀려오는 것은 깊은 감사함과 동시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미안함이었다. 시간이 지나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짓인가, 민폐다. 지수는 지금도 그날의 상황을 곱씹으며 자신의 행동을 비난했다. 현우의 연민에 기댄 비겁한 생존이었다. 하지만 당장 현우가 곁에 있다는 사실이 주는 안도감은 죄책감을 잠시 잊게 만들 만큼 달콤했다. 지수는 현우에게 문자를 보낼까 말까 수십 번을 망설였다. 겨우 12시간의 침묵이었다. 이전 같았으면 이미 현우의 직장에 전화를 걸고 그의 친구들에게까지 연락을 취했을 시간이었다. 하지만 어제의 발버둥 기후, 지수는 현우의 얼굴에 떠오른 그 지친 그림자를 잊을 수 없었다. 현우야, 지금 회의 잘하고 있어? 점심은 뭐 먹을 거야? 바빠도 밥은 꼭 챙겨 먹어. 사랑해. 손가락은 이미 문장을 타이핑했지만 보내기 버튼을 누를 수가 없었다. 이 문자가 현우에게는 또 다른 부담으로 다가올까 봐 두려웠다. 지수는 메시지를 지우고 다시 쓰고 또 지웠다. 그때 휴대폰이 띠링 소리를 내며 울렸다. 현우였다. 현우, 지수야, 미안. 회의가 너무 길어졌네. 이제 막 끝났어. 점심은 간단하게 구내식당에서 먹으려고. 너는 잘 지내고 있지? 너무나도 평범하고 일상적인 문자였다. 하지만 지수는 그 문자에서 현우의 배려를 읽어냈다. 이별을 잠정적으로 보류한 상황에서 현우는 지수가 불안해할까 봐 서둘러 연락을 해준 것이 분명했다. 지수의 심장은 안도감으로 가득 찼지만 동시에 현우의 배려에 기생하고 있다는 자각이 지수를 괴롭혔다. 지수는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답장을 보냈다. 지수, 잘 지내지? 회의하느라 힘들었겠다. 점심 맛있게 먹어. 나는 오늘 집에서 간단하게 먹으려고. 이따 저녁에 연락할게. 윙크. 그리고 곧바로 휴대폰을 멀리 치워버렸다. 현우의 답장을 기다리는 순간마저도 자신에게는 고통이었기 때문이다. 지수의 불안과 의존성은 하루아침에 형성된 것이 아니었다. 지수의 가정사는 지수가 늘 숨기고 싶어하는 가장 깊은 상처였다. 지수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를 견디지 못하고 지수와 동생을 두고 집을 떠났다. 어린 지수에게 남겨진 것은 술에 취해 난폭해지는 아버지와 그 속에서 두려움에 떨던 어린 동생뿐이었다. 아버지는 지수를 폭행하지는 않았지만 폭언과 함께 집안의 모든 물건을 부쉈고 지수는 동생을 끌어안고 공포 속에서 밤을 지새워야 했다. 가족 간의 단전한 애착이 형성되어야 할 시기에 지수가 경험한 것은 오로지 단절과 공포였다. 불안정한 환경에서 지수는 생존을 위해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노력했다. 아버지를 피하고 동생이 안전한지 끊임없이 확인하고 모든 위험을 미리 차단하려고 애썼다. 지수에게 누군가의 부재는 곧 위험을 의미했다. 성인이 된 후 지수는 아버지를 요양원에 모시고 가족과의 관계를 거의 단절하다시피 했다. 동생과는 연락을 하고 지내지만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를 공유하는 관계는 지수에게 또 다른 짐이었다. 가족에게서 받지 못한 안정감과 애정을 지수는 오롯이 현우에게서 찾으려고 했다. 현우는 지수에게 단전지대였고 피난처였으며 세상의 전부였다. 현우가 잠시라도 그 영역을 벗어나려고 하면 지수의 불안정 애착은 격렬한 저항을 일으켰다. 그것은 현우를 향한 사랑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버려질까 봐 두려워하는 어린아이의 절규였다. 지수는 거실 소파에 몸을 파묻었다. 집안은 조용했지만 지수의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차 시끄러웠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지수는 자신의 이기심과 현우에 대한 민폐가 너무나도 명확했지만 그 굴레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을 수 없었다. 현우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설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했다. 그날 오후 지수는 용기를 내어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다. 현우와 함께 찍은 사진이 아니라 아주 어릴 적 가족 사진이었다. 빛바랜 사진 속에서 지수는 환하게 웃고 있는 5살 무렵의 자신과 비교적 젊고 단정했던 아버지, 그리고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발견했다. 사진을 보고 있으니 잊고 있던 기억의 조각들이 떠올랐다. 아버지가 술에 취해 난폭해지기 전 가족 모두가 함께 공원에서 연을 날리던 따뜻한 순간들, 어머니가 끓여주신 된장찌개 냄새. 하지만 그 따뜻한 기억은 곧이어 차가운 현실에 의해 덮여버렸다. 술에 취해 문을 부수던 아버지의 형상, 방문을 걸어 잠그고 동생을 끌어안고 속삭이던 지수의 떨리는 목소리. 지수는 사진첩을 덮고 깊은 한숨을 쉬었다. 이 과거의 잔해들이 현재의 지수를 만들었고 현우와의 관계를 망가뜨리고 있었다.
나 혼자서는 안 돼. 지수는 혼자 힘으로 이 의존성을 끊어내고 현우를 놓아줄 준비를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수에게는 외부의 도움이 절실했다. 그것이 어떤 형태이든 이 짐을 나누어지고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도와줄 누군가가 필요했다. 지수는 인터넷 검색창에 비별 극복, 의존성, 불안정 애착 등의 단어를 입력하기 시작했다. 수많은 정보와 조언, 그리고 상담센터의 목록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지수의 눈길이 한 곳에 멈췄다. 성인 애착 유형 상담 및 치료센터. 지수는 망설임 없이 센터에 전화를 걸었다.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다.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 현재 남자친구와의 이별 문제, 그리고 극심한 의존성. 수화기 너머의 상담사는 차분하고 따뜻한 목소리로 지수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지수 씨의 이야기는 불안정 애착 유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패턴입니다. 어릴 때 형성된 단전 기지에 대한 불신과 불안이 성인 관계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것이죠. 남자친구분에게 느끼는 감정은 사랑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생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혼자서는 해결하기 힘들다는 것을 깨닫고 이렇게 용기를 내주신 것만으로도 이미 첫 발을 내디딘 것입니다. 상담사의 말은 지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가볍게 해주었다. 지수는 현우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고 매달렸던 자신이 기상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에 작은 위안을 느꼈다. 지수와 같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존재한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지수는 다음 주 수요일 오후에 첫 상담 예약을 잡았다. 통화를 마친 후 지수는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불안이 아니라 무언가를 시작하려는 설렘과 용기였다. 그날 저녁, 현우는 퇴근 후 지수의 집으로 찾아왔다. 어제 밤의 일 때문에 현우는 지수가 혼자 불안해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던 것이다. 현우의 얼굴은 여전히 피곤해 보였지만 지수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걱정과 애정이 섞여 있었다. 지수야, 오늘 하루 잘 보냈어? 걱정했잖아. 점심때 문자 보내고 나서 계속 마음에 걸렸어. 현우는 지수를 안아주었다. 지수는 현우의 품에 안겨 가슴 깊이 안도감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지수의 머릿속에는 낮에 상담사와 통화했던 내용이 떠올랐다. 이 관계는 건강하지 않다. 지수는 현우의 품에서 벗어나지 않은 채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현우야, 미안해. 어제 내가 너무 힘들게 했지? 나도 내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너한테 너무 많은 걸 요구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 내가 지쳐하는 거 보면서 나도 너무 괴로워. 현우는 지수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괜찮아, 지수야. 내 마음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내가 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도 알고. 하지만 지수야, 너도 알잖아. 우리가 이대로 계속 갈 수는 없어. 나도 힘들고 너도 늘 불안하잖아. 응, 알아. 지수는 현우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래서 나 생각했어. 나 혼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나 상담받아보려고 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왜 이렇게 너한테 의존하는지, 이 불안의 근원이 뭔지, 그리고 이 불안을 어떻게 건강하게 다룰 수 있는지 배우려고. 현우는 놀란 표정으로 지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희미한 희망이 깃들었다. 정말, 지수야, 정말 잘 생각했어. 너무 기특하다. 내가 그 이야기를 꺼내기 조심스러워서 말 못하고 있었는데, 지수야, 정말 고마워. 내가 스스로 변화하려고 노력해주는 것만으로도 나한테는 정말 큰 위안이야. 현우는 지수를 다시 힘껏 안아주었다. 이전과는 다른 포옹이었다. 그것은 연민이나 마지못한 굴복이 아닌 진정한 지지와 응원의 포옹이었다. 현우야, 나 당분간은 조금씩 너한테 연락하는 횟수도 줄이고 너한테 의존하는 것도 줄여보려고 노력할 거야. 이게 나한테는 너무 힘들겠지만 너를 위해서,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 꼭 해야 할 일인 것 같아. 내가 나한테 연락 없어도 내가 먼저 불안해서 연락 안 할 수도 있어. 그래도 내가 나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는 걸 계속 기억하려고 노력할게. 지수의 말에 현우는 미소를 지었다. 진심에서 우러나온 오랜만에 보는 밝은 미소였다. 지수야, 그렇게 해. 나도 내가 편하게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기다려줄게. 내가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내 옆에 있어. 하지만 너 스스로의 시간을 갖는 것도 정말 중요해. 내가 달라지려고 노력하는 이 시간이 우리 관계를 다시 건강하게 만드는 첫걸음이 될 거라고 믿어. 그날 저녁, 두 사람은 가벼운 저녁 식사를 함께 했다. 식사 중에는 이전처럼 지수의 불안이나 현우의 피로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 대신
현우는 자신의 직장 이야기와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이야기했고, 지수는 새로 배우고 싶은 취미에 대해 이야기했다. 대화는 평범하고 잔잔했지만 그 속에 흐르는 공기는 훨씬 더 깨끗하고 건강했다. 지수는 여전히 현우의 존재 자체에 의존하고 있었지만 이제 지수는 그 의존의 사슬을 끊기 위한 첫 번째 작은 도구를 손에 쥔 것이다. 상담 예약. 그것은 지수에게 주어진 희망의 씨앗이었다. 다음 날 아침, 지수는 현우가 출근한 후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상담 약속까지는 며칠이 남았다. 그 며칠 동안 지수는 스스로에게 작은 미션을 주기로 했다. 현우에게 하루 종일 먼저 연락하지 않기. 이것은 지수에게는 에베레스트 산 등반만큼이나 어려운 도전이었다. 하지만 지수는 현우에게 어제의 약속을 지키고 싶었다. 지수는 휴대폰을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고 알람을 껐다. 시계는 계속해서 흘러갔지만 지수에게는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다. 오전 10시 30분. 평소 같으면 현우에게 커피를 마셨는지, 업무는 잘 되고 있는지 묻는 문자를 보낼 시간이었다. 지수는 거실을 서성거렸다. 온몸의 세포가 휴대폰을 찾으라고 명령하는 것 같았다. 지수는 이 불안을 다른 곳으로 돌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지수는 거실에 놓인 책꽂이에서 책 한 권을 꺼냈다. 현우가 예전에 읽으라고 추천해줬던 소설이었다. 책을 펼쳤지만 글자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머릿속에서는 현우의 안전에 대한 최악의 시나리오가 끊임없이 재생되었다. 현우가 나한테 실망해서 그냥 내 연락을 무시하고 있는 건 아닐까? 아니야. 현우가 어제 약속했잖아. 믿어줘야 해. 현우가 혹시라도 운전 중에 사고가 났으면 어떡하지? 나한테 연락할 수 없는 상황이면? 지수는 심호흡을 했다. 상담사에게서 받은 조언이 떠올랐다. 불안감이 밀려올 때는 그 불안감을 뒤름 붙이고 객관화하여 바라보라는 것이었다. 이건 현우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버려짐에 대한 두려움이야. 지수는 중얼거렸다. 이 두려움은 과거의 경험에서 온 거야? 현우가 나를 떠난다는 증거는 지금 없어. 현우는 어제 나를 지지해줬어. 지금은 나 자신에게 집중할 시간이야. 지수는 다시 책에 집중하려고 노력했다.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처음에는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소설 속 이야기가 지수의 의식을 조금씩 붙잡기 시작했다. 소설 속 주인공은 홀로 여행을 떠나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여정을 겪고 있었다. 그들의 고독과 성장이 지수에게 작은 영감을 주었다. 오후 1시, 점심시간이었다. 평소라면 현우에게 점심 메뉴를 묻고 사진을 보내달라고 했을 시간이었다. 지수는 일부러 TV를 켰다. 드라마 속 시끄러운 소리가 지수의 불안한 생각을 조금이나마 잠재워 주었다. 지수는 간단하게 샌드위치를 만들어 먹으면서 드라마에 몰두하려고 애썼다. 오후 4시 30분. 드디어 서랍 속에 휴대폰이 울렸다. 지수는 심장이 터질 듯한 기분으로 휴대폰을 꺼냈다. 현우였다. 현우, 지수야. 업무 거의 끝났어. 오늘 연락 안 하려고 노력하는 내 모습 상상하니까 기특하고 대견하다. 정말 잘하고 있어? 이따 저녁에 전화할게. 5분만 통화하자. 사랑해. 지수는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안도의 눈물이었고 동시에 현우의 배려에 대한 감사함의 눈물이었다. 현우는 지수의 고통스러운 노력을 알아주고 있었다. 지수는 답장을 보내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고 이따 저녁에 통화하자는 현우의 말만 믿기로 했다. 지수는 현우의 문자를 여러 번 읽고 또 읽었다. 그 문자는 지수가 오늘 하루 종일 스스로와의 싸움에서 승리했다는 증거였다. 아주 작은 승리였지만 지수에게는 거대한 진보였다. 저녁 7시. 현우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여보세요. 현우야. 지수야. 퇴근했어. 오늘 정말 고생 많았지? 연락 안 하느라 힘들었을 텐데 정말 잘했어. 대단하다. 현우의 따뜻한 목소리는 지수의 모든 긴장을 풀어주었다. 현우야. 나 너무 힘들었어. 중간에 포기할 뻔도 했는데 내가 어제 나한테 보여준 믿음 때문에 버텼어. 내가 연락해 주기를 기다리면서 혼자 드라마 보고 책도 읽고 그랬어. 기특하네. 우리 지수. 스스로에게 상을 줘야겠는데? 오늘 저녁은 뭐 먹을 거야? 혹시 나한테 뭔가 부탁하고 싶은 거 없어? 너의 노력에 대한 보답으로 뭐든지 들어줄게. 아니, 현우야. 그냥 내 목소리 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그리고 부탁 같은 거 안 할래? 나도 이제 너한테 의존하는 거 줄여보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현우는 전화 너머로 깊은 숨을 내쉬었다. 지수야, 정말 고맙다. 내가 이렇게 노력해주는 걸 보니까 나도 다시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내가 상담도 받고 나아지려고 노력하는 이 모든 과정이 우리 둘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거야. 두 사람은 약속했던 5분보다 조금 더 긴 10분 정도 통화했다. 대화의 내용은 일상적이었지만 지수는 현우에게서 받는 안정감 대신 스스로 통제력을 유지했다는 성취감을 느꼈다. 전화를 끊은 후 지수는 휴대폰을 다시 서랍에 넣지 않았다. 지수는 스스로가 이 불안을 통제할 수 있다는 작은 자신감을 얻었기 때문이다. 이별을 받아들이는 과정은 현우를 놓아주는 것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찾아가는 과정이기도 했다. 지수는 현우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세상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이 길은 멀고 험난하겠지만 지수는 이제 그 길의 초입에 서 있었다. 다음 주 상담이 지수의 인생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지는 아무도 몰랐지만 지수는 이미 변화를 위한 용기를 냈고 작은 성공을 경험했다. 지수는 이제 자신을 갉아먹는 그림자 속에서 벗어나 희미하게 빛나는 작은 희망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한 것이다. 변화의 시작. 다음 주 수요일 오후 지수는 예약한 상담센터 건물 앞에 도착했다. 통유리로 된 깔끔한 외관과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가 지수의 긴장을 조금이나마 누그러뜨렸다. 하지만 엘리베이터를 타고 상담실이 있는 5층 버튼을 누르는 순간 지수의 심장은 다시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마치 어린 시절 어두운 방에서 숨죽이던 공포가 다시 찾아온 듯했다. 상담실에 들어서자 지수를 맞아준 사람은 중년의 여성 상담사 윤희였다. 윤희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지수를 안내했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차를 권했다. 어서 오세요, 지수 씨. 용기 내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윤희라고 합니다. 편안하게 앉으세요. 지수는 소파에 앉아 뻣뻣하게 굳은 몸을 애써 이완시키려 노력했다. 눈앞의 윤희는 침착하고 안정적인 분위기를 풍겼고 지수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에게서 현우에게서 느꼈던 것과 비슷한 종류의 단전함을 기대하는 자신을 발견했다. 지난번 통화에서 대략적인 이야기를 들었지만 오늘은 좀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지수 씨가 느끼는 불안과 의존성, 그리고 그것이 남자친구분과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지수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어린 시절의 이야기부터 꺼내기 시작했다. 술에 취한 아버지의 폭언, 어머니의 부재, 동생을 보호해야 한다는 압박감, 그리고 가족으로부터 단절된 현재의 상황까지. 지수는 억눌러왔던 감정들을 토해내자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윤희는 지수의 이야기를 끊지 않고 조용히 경청했다. 지수가 모든 이야기를 마쳤을 때 윤희는 부드럽게 티슈를 건네주었다. 지수 씨, 정말 힘든 시간을 견뎌내셨군요. 어린 지수 씨가 느꼈을 공포와 외로움이 얼마나 컸을지 감히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지수 씨의 불안정 애착은 생존을 위한 최선의 방어 기제였습니다. 세상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꼈기 때문에 지수 씨는 자신의 안전기지인 가까운 사람을 끊임없이 확인하고 통제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건 지수 씨의 잘못이 아닙니다. 윤희의 말은 지수의 심장을 관통했다. 지수는 자신의 의존성이 단순한 민폐가 아니라 어린 시절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이었다는 해석에 큰 위로를 받았다. 남자친구분께 느끼는 감정은 단순한 사랑을 넘어 지수 씨에겐 존재의 이유이자 생존의 끈이었을 겁니다. 현우 씨의 침묵은 지수 씨에게는 어린 시절 어머니가 떠나고 아버지가 폭력적으로 변했던 그 순간엔 단절과 공포를 재현하는 트리거가 되는 거죠. 맞아요. 현우가 연락이 안 될 때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생겼을 거라는 상상, 저를 버리고 떠났을 거라는 상상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라는 걸 알지만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버려짐 공포입니다. 지수 씨는 이제부터 현우 씨가 아닌 지수 씨 스스로가 안전기지가 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 과정이 바로 독립적인 안정감을 구축하는 일입니다. 윤희는 지수에게 불안 관찰 일지를 작성하는 숙제를 내주었다. 불안감이 몰려올 때마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최악의 생각이 떠올랐는지, 그리고 그때 지수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기록하는 것이었다. 불안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이 중요합니다. 불안이라는 감정을 나 자신과 분리해서 마치 창문 밖의 구경꾼처럼 관찰하는 겁니다. 불안이 지수 씨를 지배하게 두지 마세요. 첫 상담은 지수에게 큰 충격을 주었지만 동시에 명확한 길을 제시해 주었다. 지수는 이제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할지 알 것 같았다. 관계의 조정. 상담을 시작한 지 일주일 후 지수는 현우와의 관계에서 미묘하지만 중요한 변화들을 시도하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달라진 것은 연락 방식이었다.
윤희의 조언에 따라 지수는 현우에게 하루에 한 번만 먼저 연락하기로 스스로와 약속했다. 그리고 그 내용도 무슨 일이 있니? 나를 사랑하니? 과 같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질문 대신 오늘 점심 맛있게 먹었어? 재미있는 뉴스 봤어? 과 같은 일상적인 공유로 바꿨다. 현우는 지수의 변화를 가장 먼저 눈치챘다. 저녁 식사 후 현우는 지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수야, 너 요즘 정말 많이 달라졌어. 오늘 하루 종일 연락 없어도 불안해하는 기색이 없어서 오히려 내가 괜찮은지 걱정했어. 응, 현우야, 나 괜찮아. 나 상담 시작했잖아. 상담사님이 나한테 불안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하라고 하셨어. 그래서 현우한테 연락하고 싶은 충동이 들 때마다 이건 버려질까 봐 두려운 나의 감정이구나 하고 스스로에게 말해줬어. 힘들긴 했지만 스스로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이 좋았어. 현우는 깊은 감동을 받은 듯 했다. 지수야, 정말 기특해. 나는 내가 달라질 거라고 믿었어. 내가 스스로 노력하는 모습이 나에게는 정말 큰 힘이 돼. 고마워. 지수는 현우의 진심 어린 지지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이전에는 현우의 애정 표현을 갈구했지만 이제는 자신의 노력에 대한 현우의 인정을 받고 싶었다. 이것은 의존이 아닌 상호 존중에 기반한 새로운 형태의 애정 교환이었다. 하지만 변화는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어느 날 현우가 회사 워크샵 때문에 주말 내내 연락이 어렵다고 통보했다. 지수야, 이번 주말에 회사 워크샵 때문에 산속으로 들어가야 해. 휴대폰이 잘 안 터질 거야. 금요일 저녁부터 일요일 오후까지는 연락이 어려울 수도 있어. 미리 알려주려고 전화했어. 이 말을 듣는 순간 지수의 심장은 다시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주말 내내 단 한 번도 연락이 안 된다고? 현우야, 무슨 일 생기면 어쩌려고 그래? 아니, 혹시 나한테서 벗어나고 싶어서 핑계대는 건 아니지? 지수의 목소리는 떨렸고 불안 관찰 일지에 기록된 최악의 시나리오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현우가 워크샵에서 다른 사람을 만날 거야. 현우가 나에게서 도망칠 구실을 만든 거야. 현우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지수야, 내가 미리 말해준 이유가 뭐야? 내가 불안해할까 봐잖아. 내가 너한테 핑계를 댈 이유가 없어. 지수야, 제발 나를 믿어줘.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은 불안이야. 워크숍 가는 건 내 일이야. 나한테도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 현우의 단호한 목소리는 지수를 현실로 되돌아오게 했다. 지수는 현우가 다시 한번 이별을 선언할까 봐 두려워. 급히 자신의 감정을 억눌렀다. 미안해, 현우야. 내가 또 발작적으로 굴었네. 미안해. 알았어. 주말 동안 내가 잘 견뎌볼게. 현우도 가서 푹 쉬고 와. 일요일에 연락 줘. 전화를 끊고 나서 지수는 곧바로 불안 관찰 일지를 꺼냈다. 날짜, 금요일 오후 6시 30분 상황. 현우가 주말 워크샵으로 연락 불가 통보. 떠오른 최악의 생각. 현우가 나를 버리고 떠난다. 다른 여자를 만난다. 행동, 현우를 다그치고 핑계인지 의심했다. 분석, 이는 현실이 아닌 어린 시절 버려진 공포가 유발한 과도한 반응이다. 현우는 미리 나에게 상황을 설명해 주었다. 현우의 행동은 신뢰할 만하다. 지수는 일지를 쓰면서 감정을 객관화하려고 노력했다. 주말 내내 연락이 끊긴다는 것은 지수에게는 엄청난 고통이었지만 지수는 이번 주말이 자신의 독립성 근육을 단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기로 했다. 주말간의 고립과 재발견. 주말 이틀 동안 지수는 현우와의 연락 없이 오롯이 혼자만의 시간을 보냈다. 금요일 밤 현우에게서 마지막으로 도착했어. 여기서 연락은 어려울 것 같아. 잘 지내고 있어? 라는 문자가 온 후 지수는 휴대폰을 침대 밑에 넣어버렸다. 토요일 아침 지수는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극심한 공포와 불안에 시달렸다. 몸이 떨렸고 구역질이 나는 듯했다. 현우가 자신을 잊어버리고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것 같다는 비이성적인 확신이 지수를 덮쳤다. 지수는 급히 윤혜 상담사에게서 배웠던 반정화 기법을 시도했다. 1. 접지, 그라운딩. 지수는 눈을 감고 자신의 몸이 바닥에 닿아 있는 감각에 집중했다. 발바닥이 마루에 닿는 차가운 느낌, 소파의 부드러운 질감. 지금 여기에 자신이 안전하게 존재하고 있음을 감각적으로 확인했다. 2. 호흡 조절. 지수는 4초간 숨을 들이쉬고 6초간 내쉬는 복식 호흡을 반복했다. 산소가 폐를 가득 채우고 불안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상상했다. 3. 활동 전환. 불안을 생각할 틈을 주지 않기 위해 지수는 평소 미뤄뒀던 일들을 하기로 했다. 지수는 집안 대청소를 시작했다. 구석구석 쌓인 먼지를 닦고
묵은 짐들을 정리했다. 청소에 집중하는 동안 현우에 대한 생각이 잠시나마 멀어졌다. 집이 깨끗해지는 것을 보며 지수는 자신의 마음속도 정리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오후에는 동네 도서관에 갔다. 지수는 현우가 아닌 나 자신이 좋아하는 책을 골랐다. 인문학 서적 한 권과 시집을 빌려와 공원의 벤치에 앉아 읽었다. 주변에는 가족 단위의 사람들이 평화롭게 주말을 즐기고 있었다. 그들의 평온한 모습은 지수에게 다 혼자도 괜찮다는 무언의 메시지를 전하는 듯했다. 지수는 현우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스스로 평화로운 주말을 보낼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물론 불안의 그림자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불안은 수시로 찾아왔지만 지수는 이제 그 불안을 통제하고 대처하는 도구를 가지고 있었다. 일지를 쓰고 호흡하고 활동으로 전환하는 것. 일요일 오후 지수는 현우가 연락할 것이라는 기대감과 동시에 연락이 늦어져도 나는 괜찮다는 새로운 결심을 했다. 오후 4시 30분 현우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지수야, 나 방금 도착했어. 주말 잘 보냈어? 현우의 목소리는 활력이 넘쳤다. 현우야, 응, 나 잘 보냈어. 청소도 하고 도서관 가서 책도 읽었어. 너는 잘 쉬었어? 응, 정말 푹 쉬었어. 휴대폰 없이 지내니까 머리가 맑아지는 기분이었어. 그런데 지수야, 너 목소리가 정말 편안하다. 놀랐어. 내내 불안해했을 줄 알았는데? 물론 힘들긴 했지. 하지만 현우 없이도 내가 나를 돌볼 수 있다는 걸 배웠어. 내가 너한테 의존하지 않아도 세상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도 알았고, 내가 내 불안을 스스로 통제하려고 노력했어. 걱정시켜서 미안해. 현우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지수야, 정말 감동했어. 나는 내가 이런 노력을 해주고 있다는 게 정말 자랑스러워. 너는 혼자가 아니야. 하지만 너 스스로도 충분히 강한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마. 이 통화는 지수와 현우 관계의 터닝 포인트였다. 현우는 지수의 변화를 눈으로 확인했고, 지수가 이제는 자신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의지하려 한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이 변화는 현우가 지수에게 느끼는 연민과 피로를 덜어주었고, 진정한 애정으로 다시 관계를 바라볼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다. 과거와의 화해 시도, 상담은 계속되었고, 윤희는 지수에게 이제는 과거의 단절과 공포의 근원을 직접적으로 마주할 때가 되었다고 조언했다. 특히 가족과의 관계, 즉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동생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지수 씨가 현우 씨에게서 구하려고 하는 단정감은 원래 가족과의 건강한 애착에서 나와야 했습니다. 가족과의 단절은 상처를 덮어버린 것이지 치유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성인이 된 지수 씨는 과거의 희생자가 아닌 현재를 주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과거를 바라보다 관계를 다시 정립해야 합니다. 지수는 두려웠다. 아버지의 기억은 여전히 악몽이었고, 어머니를 향한 감정은 그리움과 원망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다. 동생과는 연락을 하고 지냈지만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에 대해 깊은 이야기를 나눠본 적은 없었다. 지수는 먼저 동생에게 연락했다. 동생 민수는 타지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다. 민수야, 누나야, 잘 지내지? 오랜만에 우리 얼굴 좀 볼까? 누나가 할 말이 좀 있어? 며칠 후 지수와 민수는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다. 민수는 밝게 웃었지만 지수는 민수의 눈빛 속에서 어린 시절의 그늘을 여전히 읽을 수 있었다. 누나, 웬일이야? 이렇게 따로 만나자고 하고 혹시 무슨 일 있어? 현우 형이랑은 괜찮고 민수는 현우와의 관계를 걱정했다. 지수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민수야, 사실 누나가 요즘 심리 상담을 받고 있어. 그리고 우리 어릴 적 이야기가 계속 나와서. 민수의 표정이 굳어졌다. 민수도 그 시절의 기억을 묻고 살고 싶어 하는 듯 했다. 누나, 굳이 옛날 이야기 할 필요 있을까? 우리 이제 다 컸잖아. 아버지는 요양원에 계시고 우리 잘 지내고 있잖아. 아니, 민수야, 괜찮지 않아. 그때 그 일들이 나한테서 계속 반복되고 있어? 내가 현우한테 매달리고 집착하는 것도 그때 우리가 느꼈던 그 불안과 공포 때문이야. 민수야, 누나는 그때 너를 지켜줘야 한다는 부담감에 늘 짓눌려 있었어. 그리고 무섭기도 했고. 지수는 눈물을 글썽이며 솔직한 감정을 털어놓았다. 민수야, 누나가 너한테 묻고 싶은 게 있어. 그때 너는 괜찮았니? 누나가 너를 잘 지켜줬다고 생각하니? 민수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리고는 고개를 떨구었다. 누나, 그때 우리 너무 어렸잖아. 나는 사실 아버지보다 누나가 더 무서웠어.
지수는 충격을 받았다. 왜? 누나는 항상 나한테서 눈을 떼지 않았잖아. 내가 10분이라도 늦으면 온 동네를 울고불고 뛰어다녔지. 누나의 그 불안이 나한테는 큰 압박감이었어. 누나의 불안이 나를 옥죄는 것 같았어. 그래서 나는 누나의 시야에서 벗어나는 게 늘 꿈이었어. 민수의 고백은 지수에게 큰 충격이었다. 지수는 동생을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동생에게 자신의 불안을 전이시키고 통제하려고 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자신이 현우에게 했던 행동과 똑같았다. 민수야, 미안해. 누나는 그게 너를 사랑하고 보호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어. 내가 없으면 나도 불안했거든. 미안해. 괜찮아. 누나. 나도 이제는 이해해. 누나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누나가 나를 버리고 떠날까 봐 두려워하는 그 마음도 알아. 우리 이제 서로에게서 그 짐을 내려놓자. 누나, 이제 누나를 먼저 돌봐. 누나가 행복해야 나도 편해. 지수와 민수는 처음으로 어린 시절의 상처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서로를 이해했다. 민수와의 대화는 지수에게 또 하나의 짐을 내려놓게 해주었다. 동생에게 끼쳤던 민폐에 대한 죄책감과 보호자로서의 책임감을 이제는 놓아줄 때가 된 것이다. 다음 과제는 어머니와의 연락이었다. 10여 년 전 어머니는 남겨진 두 자식에게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자신의 생존을 위해 집을 떠났다. 지수는 어머니를 원망했지만 동시에 어머니의 선택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지수는 어머니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다. 엄마, 저 지수예요. 잘 지내시죠? 혹시 괜찮으시면 저랑 조용히 차 한잔 하실 수 있을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답장 주세요. 이제 원망하는 마음으로 연락하는 거 아니에요? 지수는 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틀 후 어머니에게서 답장이 왔다. 지수야, 그래, 내가 괜찮다면 다음 주 토요일 오후 3시에 우리 예전에 살던 동네 말고 조용한 곳에서 보자. 엄마가 연락할게. 고맙다. 어머니와의 만남을 앞두고 지수는 극도의 긴장감을 느꼈다. 하지만 이 만남은 지수가 과거와의 매듭을 짓고 현우와의 관계를 완전히 놓아줄 준비를 하는데 필수적인 과정이었다. 지수는 현우에게 의존하는 대신 스스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자립하는 방법을 찾고 있었다. 이별은 이제 피해야 할 재앙이 아니라 성장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했다. 다시 찾아온 위기. 지수의 상담과 변화 노력은 현우와의 관계를 잠정적으로 안정시켰다. 현우는 지수의 변화를 진심으로 존중했고 지수에게 훨씬 더 편안하게 자신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현우는 지수에게 먼저 연락하거나 데이트를 신청하는 횟수가 늘어났다. 현우에게도 지수와의 관계가 더 이상 버거움이 아닌 자연스러운 연결로 돌아오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지수의 불안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뿌리 깊은 애착 문제는 작은 계기에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어느 금요일 밤, 현우는 지수에게 급한 프로젝트 때문에 주말 내내 회사에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지수야, 미안해. 갑자기 일이 터져서 이번 주말 약속은 취소해야 할 것 같아. 주말 내내 밤샘 각오하고 회사에 있어야 할 것 같아. 휴대폰 볼 시간도 없을 거야. 지수는 순간 숨이 막혔다. 주말 워크숍 때의 기억이 되살아났지만 이번에는 훨씬 더 강한 불안이 밀려왔다. 현우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지쳐 보였고 그 지친 목소리가 지수에게는 이제 정말 나를 놓아버리고 싶다는 메시지로 들렸다. 현우야, 잠깐만. 정말. 주말 내내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응, 정말 미안해. 지수야, 내가 너한테 섭섭한 감정을 줄까 봐 걱정돼. 하지만 이번 프로젝트는 정말 중요해서 나를 믿어줄 수 있겠어? 지수는 지난 몇 주간의 노력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과거의 지수였다면 이미 울고불고 매달려 현우에게 내가 나보다 일이 더 중요하냐며 따졌을 것이다. 하지만 상담을 통해 얻은 자각이 지수를 붙잡았다. 이건 내 불안이야. 현우의 문제가 아니야. 지수는 심호흡을 했다. 현우야, 알았어. 중요하다고 하니 어쩔 수 없지? 나도 내 일 중요하게 생각해. 하지만 이번에는 정말 힘들 것 같아. 불안이 너무 크게 밀려와 그 지수는 자신의 불안을 솔직하게 인정했다. 지수야, 미안해. 내가 주말 동안 너한테 연락을 해줄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볼게. 아주 잠깐이라도. 그리고 월요일에 꼭 너 보러 갈게. 그 현우는 지수의 불안을 이해하고 배려하려고 노력했다. 아니, 현우야. 그렇게 하지 마. 내 일에 방해될 것 같아. 내가 이번 주말에는 상담사님한테 배웠던 걸 총동원해서 나 자신과 싸워볼게.
대신 나한테 약속 하나만 해줄래? 뭔데, 지수야. 월요일 아침에 내가 회사에 도착해서 일 시작하기 전에 딱 한 번만 나 안전하게 도착했고 일 시작한다 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줘. 그게 내가 이틀을 버틸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될 것 같아. 현우는 진심으로 기뻐했다. 당연하지, 지수야. 당연히 해줄게. 정말 고맙다. 내가 나한테 매달리는 대신 이렇게 스스로 방법을 찾는 모습이 너무 자랑스러워. 월요일 아침 잊지 않고 문자 보낼게. 사랑해. 지수는 전화를 끊고 곧바로 불안 관찰 일지를 작성했다. 이번 주말은 지수의 독립성을 시험하는 가장 큰 고비가 될 터였다. 지수는 이제 이별을 두려워하기보다 자신의 불안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싶었다. 현우를 놓아주는 것보다 자신을 갉아먹는 불안의 그림자에서 벗어나는 것이 지수에게는 더 큰 목표가 되었다. 지수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현우 없이도 나는 괜찮다. 나는 안전하다. 지수는 불안을 끌어안고 다시 한번 주말의 고립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이번에는 도서관이 아닌 집에서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질 생각이었다. 이것은 이별을 향한 마지막 발걸음이 될 수도 있었고 아니면 더 건강한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굳건한 디딤돌이 될 수도 있었다. 지수는 그 답을 스스로 찾기 시작했다. 변화의 시작. 다음 주 수요일 오후 지수는 예약한 상담센터 건물 앞에 도착했다. 통유리로 된 깔끔한 외관과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가 지수의 긴장을 조금이나마 누그러뜨렸다. 하지만 엘리베이터를 타고 상담실이 있는 5층 버튼을 누르는 순간 지수의 심장은 다시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마치 어린 시절 어두운 방에서 숨죽이던 공포가 다시 찾아온 듯했다. 상담실에 들어서자 지수를 맞아준 사람은 중년의 여성 상담사 윤희였다. 윤희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지수를 안내했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차를 권했다. 어서 오세요, 지수 씨. 용기 내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윤희라고 합니다. 편안하게 앉으세요. 지수는 소파에 앉아 뻣뻣하게 굳은 몸을 애써 이완시키려 노력했다. 눈앞의 윤희는 침착하고 안정적인 분위기를 풍겼고 지수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에게서 현우에게서 느꼈던 것과 비슷한 종류의 단전함을 기대하는 자신을 발견했다. 지난번 통화에서 대략적인 이야기를 들었지만 오늘은 좀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지수 씨가 느끼는 불안과 의존성, 그리고 그것이 남자친구분과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지수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어린 시절의 이야기부터 꺼내기 시작했다. 술에 취한 아버지의 폭언, 어머니의 부재, 동생을 보호해야 한다는 압박감, 그리고 가족으로부터 단절된 현재의 상황까지. 지수는 억눌러왔던 감정들을 토해내자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윤희는 지수의 이야기를 끊지 않고 조용히 경청했다. 지수가 모든 이야기를 마쳤을 때 윤희는 부드럽게 티슈를 건네주었다. 지수 씨, 정말 힘든 시간을 견뎌내셨군요. 어린 지수 씨가 느꼈을 공포와 외로움이 얼마나 컸을지 감히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지수 씨의 불안정 애착은 생존을 위한 최선의 방어 기제였습니다. 세상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꼈기 때문에 지수 씨는 자신의 안전기지인 가까운 사람을 끊임없이 확인하고 통제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건 지수 씨의 잘못이 아닙니다. 윤희의 말은 지수의 심장을 관통했다. 지수는 자신의 의존성이 단순한 민폐가 아니라 어린 시절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이었다는 해석에 큰 위로를 받았다. 남자친구분께 느끼는 감정은 단순한 사랑을 넘어 지수 씨에겐 존재의 이유이자 생존의 끈이었을 겁니다. 현우 씨의 침묵은 지수 씨에게는 어린 시절 어머니가 떠나고 아버지가 폭력적으로 변했던 그 순간엔 단절과 공포를 재현하는 트리거가 되는 거죠. 맞아요. 현우가 연락이 안 될 때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생겼을 거라는 상상, 저를 버리고 떠났을 거라는 상상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라는 걸 알지만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버려진 공포입니다. 지수 씨는 이제부터 현우 씨가 아닌 지수 씨 스스로가 안전기지가 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 과정이 바로 독립적인 안정감을 구축하는 일입니다. 윤희는 지수에게 불안 관찰 일지를 작성하는 숙제를 내주었다. 불안감이 몰려올 때마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최악의 생각이 떠올랐는지, 그리고 그때 지수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기록하는 것이었다. 불안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이 중요합니다. 불안이라는 감정을 나 자신과 분리해서 마치 창문 밖의 구경꾼처럼 관찰하는 겁니다. 불안이 지수 씨를 지배하게 두지 마세요.
첫 상담은 지수에게 큰 충격을 주었지만 동시에 명확한 길을 제시해 주었다. 지수는 이제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할지 알 것 같았다. 관계의 조정. 상담을 시작한 지 일주일 후, 지수는 현우와의 관계에서 미묘하지만 중요한 변화들을 시도하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달라진 것은 연락 방식이었다. 윤희의 조언에 따라 지수는 현우에게 하루에 한 번만 먼저 연락하기로 스스로와 약속했다. 그리고 그 내용도 무슨 일이 있니? 나를 사랑하니? 과 같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질문 대신 오늘 점심 맛있게 먹었어? 재미있는 뉴스 봤어? 과 같은 일상적인 공유로 바꿨다. 현우는 지수의 변화를 가장 먼저 눈치챘다. 저녁 식사 후 현우는 지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수야, 너 요즘 정말 많이 달라졌어. 오늘 하루 종일 연락 없어도 불안해하는 기색이 없어서 오히려 내가 괜찮은지 걱정했어. 응, 현우야, 나 괜찮아. 나 상담 시작했잖아. 상담사님이 나한테 불안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하라고 하셨어. 그래서 현우한테 연락하고 싶은 충동이 들 때마다 이건 버려질까 봐 두려운 나의 감정이구나 하고 스스로에게 말해줬어. 힘들긴 했지만 스스로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이 좋았어. 현우는 깊은 감동을 받은 듯 했다. 지수야, 정말 기특해. 나는 내가 달라질 거라고 믿었어. 내가 스스로 노력하는 모습이 나에게는 정말 큰 힘이 돼. 고마워. 지수는 현우의 진심 어린 지지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이전에는 현우의 애정 표현을 갈구했지만 이제는 자신의 노력에 대한 현우의 인정을 받고 싶었다. 이것은 의존이 아닌 상호 존중에 기반한 새로운 형태의 애정 교환이었다. 하지만 변화는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어느 날 현우가 회사 워크샵 때문에 주말 내내 연락이 어렵다고 통보했다. 지수야, 이번 주말에 회사 워크샵 때문에 산속으로 들어가야 해. 휴대폰이 잘 안 터질 거야. 금요일 저녁부터 일요일 오후까지는 연락이 어려울 수도 있어. 미리 알려주려고 전화했어. 이 말을 듣는 순간 지수의 심장은 다시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주말 내내 단 한 번도 연락이 안 된다고? 현우야, 무슨 일 생기면 어쩌려고 그래? 아니, 혹시 나한테서 벗어나고 싶어서 핑계대는 건 아니지? 지수의 목소리는 떨렸고 불안 관찰 일지에 기록된 최악의 시나리오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현우가 워크샵에서 다른 사람을 만날 거야. 현우가 나에게서 도망칠 구실을 만든 거야. 현우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지수야, 내가 미리 말해준 이유가 뭐야? 내가 불안해할까 봐잖아. 내가 너한테 핑계를 댈 이유가 없어. 지수야, 제발 나를 믿어줘.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은 불안이야. 워크샵 가는 건 내 일이야. 나한테도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 현우의 단호한 목소리는 지수를 현실로 되돌아오게 했다. 지수는 현우가 다시 한번 이별을 선언할까 봐 두려워. 급히 자신의 감정을 억눌렀다. 미안해, 현우야. 내가 또 발작적으로 굴었네. 미안해. 알았어. 주말 동안 내가 잘 견뎌볼게. 현우도 가서 푹 쉬고 와. 일요일에 연락 줘. 전화를 끊고 나서 지수는 곧바로 불안 관찰 일지를 꺼냈다. 날짜, 금요일 오후 6시 30분 상황. 현우가 주말 워크샵으로 연락 불가 통보. 떠오른 최악의 생각. 현우가 나를 버리고 떠난다. 다른 여자를 만난다. 행동, 현우를 다그치고 핑계인지 의심했다. 분석, 이는 현실이 아닌 어린 시절 버려진 공포가 유발한 과도한 반응이다. 현우는 미리 나에게 상황을 설명해 주었다. 현우의 행동은 신뢰할 만하다. 지수는 일지를 쓰면서 감정을 객관화하려고 노력했다. 주말 내내 연락이 끊긴다는 것은 지수에게는 엄청난 고통이었지만 지수는 이번 주말이 자신의 독립성 근육을 단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기로 했다. 주말간의 고립과 재발견. 주말 이틀 동안 지수는 현우와의 연락 없이 오롯이 혼자만의 시간을 보냈다. 금요일 밤 현우에게서 마지막으로 도착했어. 여기서 연락은 어려울 것 같아. 잘 지내고 있어? 라는 문자가 온 후 지수는 휴대폰을 침대 밑에 넣어버렸다. 토요일 아침 지수는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극심한 공포와 불안에 시달렸다. 몸이 떨렸고 구역질이 나는 듯했다. 현우가 자신을 잊어버리고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것 같다는 비이성적인 확신이 지수를 덮쳤다. 지수는 급히 윤혜 상담사에게서 배웠던 반정화 기법을 시도했다. 1. 접지, 그라운딩. 지수는 눈을 감고 자신의 몸이 바닥에 닿아 있는 감각에 집중했다. 발바닥이 마루에 닿는 차가운 느낌, 소파의 부드러운 질감. 지금 여기에 자신이 안전하게 존재하고 있음을 감각적으로 확인했다.
이 호흡 조절. 지수는 4초간 숨을 들이쉬고 6초간 내쉬는 복식 호흡을 반복했다. 산소가 폐를 가득 채우고 불안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상상했다. 3. 활동 전환. 불안을 생각할 틈을 주지 않기 위해 지수는 평소 미뤄뒀던 일들을 하기로 했다. 지수는 집안 대청소를 시작했다. 구석구석 쌓인 먼지를 닦고 묵은 짐들을 정리했다. 청소에 집중하는 동안 현우에 대한 생각이 잠시나마 멀어졌다. 집이 깨끗해지는 것을 보며 지수는 자신의 마음속도 정리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오후에는 동네 도서관에 갔다. 지수는 현우가 아닌 나 자신이 좋아하는 책을 골랐다. 인문학 서적 한 권과 시집을 빌려와 공원의 벤치에 앉아 읽었다. 주변에는 가족 단위의 사람들이 평화롭게 주말을 즐기고 있었다. 그들의 평온한 모습은 지수에게 나 혼자도 괜찮다는 무언의 메시지를 전하는 듯했다. 지수는 현우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스스로 평화로운 주말을 보낼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물론 불안의 그림자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불안은 수시로 찾아왔지만 지수는 이제 그 불안을 통제하고 대처하는 도구를 가지고 있었다. 일지를 쓰고 호흡하고 활동으로 전환하는 것. 일요일 오후 지수는 현우가 연락할 것이라는 기대감과 동시에 연락이 늦어져도 나는 괜찮다는 새로운 결심을 했다. 오후 4시 30분 현우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지수야, 나 방금 도착했어. 주말 잘 보냈어? 현우의 목소리는 활력이 넘쳤다. 현우야, 응, 나 잘 보냈어. 청소도 하고 도서관 가서 책도 읽었어. 너는 잘 쉬었어? 응, 정말 푹 쉬었어. 휴대폰 없이 지내니까 머리가 맑아지는 기분이었어. 그런데 지수야, 너 목소리가 정말 편안하다. 놀랐어. 내내 불안해했을 줄 알았는데? 물론 힘들긴 했지. 하지만 현우 없이도 내가 나를 돌볼 수 있다는 걸 배웠어. 내가 너한테 의존하지 않아도 세상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도 알았고, 내가 내 불안을 스스로 통제하려고 노력했어. 걱정시켜서 미안해. 현우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지수야, 정말 감동했어. 나는 내가 이런 노력을 해주고 있다는 게 정말 자랑스러워. 너는 혼자가 아니야. 하지만 너 스스로도 충분히 강한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마. 이 통화는 지수와 현우 관계의 터닝 포인트였다. 현우는 지수의 변화를 눈으로 확인했고, 지수가 이제는 자신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의지하려 한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이 변화는 현우가 지수에게 느끼는 연민과 피로를 덜어주었고, 진정한 애정으로 다시 관계를 바라볼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다. 과거와의 화해 시도. 상담은 계속되었고, 윤희는 지수에게 이제는 과거의 단절과 공포의 근원을 직접적으로 마주할 때가 되었다고 조언했다. 특히 가족과의 관계, 즉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동생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지수 씨가 현우 씨에게서 구하려고 하는 단정감은 원래 가족과의 건강한 애착에서 나와야 했습니다. 가족과의 단절은 상처를 덮어버린 것이지 치유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성인이 된 지수 씨는 과거의 희생자가 아닌 현재를 주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과거를 바라보다 관계를 다시 정립해야 합니다. 지수는 두려웠다. 아버지의 기억은 여전히 악몽이었고, 어머니를 향한 감정은 그리움과 원망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다. 동생과는 연락을 하고 지냈지만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에 대해 깊은 이야기를 나눠본 적은 없었다. 지수는 먼저 동생에게 연락했다. 동생 민수는 타지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다. 민수야, 누나야, 잘 지내지? 오랜만에 우리 얼굴 좀 볼까? 누나가 할 말이 좀 있어? 며칠 후 지수와 민수는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다. 민수는 밝게 웃었지만 지수는 민수의 눈빛 속에서 어린 시절의 그늘을 여전히 읽을 수 있었다. 누나, 웬일이야? 이렇게 따로 만나자고 하고. 혹시 무슨 일 있어? 현우 형이랑은 괜찮고 민수는 현우와의 관계를 걱정했다. 지수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민수야, 사실 누나가 요즘 심리 상담을 받고 있어. 그리고 우리 어릴 적 이야기가 계속 나와서. 민수의 표정이 굳어졌다. 민수도 그 시절의 기억을 묻고 살고 싶어 하는 듯 했다. 누나, 굳이 옛날 이야기 할 필요 있을까? 우리 이제 다 컸잖아. 아버지는 요양원에 계시고 우리 잘 지내고 있잖아. 아니, 민수야, 괜찮지 않아. 그때 그 일들이 나한테서 계속 반복되고 있어. 내가 현우한테 매달리고 집착하는 것도 그때 우리가 느꼈던 그 불안과 공포 때문이야. 민수야, 누나는 그때 너를 지켜줘야 한다는 부담감에 늘 짓눌려 있었어. 그리고 무섭기도 했고.
지수는 눈물을 글썽이며 솔직한 감정을 털어놓았다. 민수야, 누나가 너한테 묻고 싶은 게 있어. 그때 너는 괜찮았니? 누나가 너를 잘 지켜줬다고 생각하니? 민수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리고는 고개를 떨구었다. 누나, 그때 우리 너무 어렸잖아. 나는 사실 아버지보다 누나가 더 무서웠어. 지수는 충격을 받았다. 뭐, 내가, 왜? 누나는 항상 나한테서 눈을 떼지 않았잖아. 내가 10분이라도 늦으면 온 동네를 울고불고 뛰어다녔지. 누나의 그 불안이 나한테는 큰 압박감이었어. 누나의 불안이 나를 옥죄는 것 같았어. 그래서 나는 누나의 시야에서 벗어나는 게 늘 꿈이었어. 민수의 고백은 지수에게 큰 충격이었다. 지수는 동생을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동생에게 자신의 불안을 전이시키고 통제하려고 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자신이 현우에게 했던 행동과 똑같았다. 민수야, 미안해. 누나는 그게 너를 사랑하고 보호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어. 내가 없으면 나도 불안했거든. 미안해. 괜찮아. 누나. 나도 이제는 이해해. 누나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누나가 나를 버리고 떠날까 봐 두려워하는 그 마음도 알아. 우리 이제 서로에게서 그 짐을 내려놓자. 누나, 이제 누나를 먼저 돌봐. 누나가 행복해야 나도 편해. 지수와 민수는 처음으로 어린 시절의 상처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서로를 이해했다. 민수와의 대화는 지수에게 또 하나의 짐을 내려놓게 해주었다. 동생에게 끼쳤던 민폐에 대한 죄책감과 보호자로서의 책임감을 이제는 놓아줄 때가 된 것이다. 다음 과제는 어머니와의 연락이었다. 10여 년 전 어머니는 남겨진 두 자식에게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자신의 생존을 위해 집을 떠났다. 지수는 어머니를 원망했지만 동시에 어머니의 선택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지수는 어머니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다. 엄마, 저 지수예요. 잘 지내시죠? 혹시 괜찮으시면 저랑 조용히 차 한잔 하실 수 있을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답장 주세요. 이제 원망하는 마음으로 연락하는 거 아니에요? 지수는 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틀 후 어머니에게서 답장이 왔다. 지수야, 그래, 내가 괜찮다면 다음 주 토요일 오후 3시에 우리 예전에 살던 동네 말고 조용한 곳에서 보자. 엄마가 연락할게. 고맙다. 어머니와의 만남을 앞두고 지수는 극도의 긴장감을 느꼈다. 하지만 이 만남은 지수가 과거와의 매듭을 짓고 현우와의 관계를 완전히 놓아줄 준비를 하는데 필수적인 과정이었다. 지수는 현우에게 의존하는 대신 스스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자립하는 방법을 찾고 있었다. 이별은 이제 피해야 할 재앙이 아니라 성장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했다. 다시 찾아온 위기. 지수의 상담과 변화 노력은 현우와의 관계를 잠정적으로 안정시켰다. 현우는 지수의 변화를 진심으로 존중했고 지수에게 훨씬 더 편안하게 자신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현우는 지수에게 먼저 연락하거나 데이트를 신청하는 횟수가 늘어났다. 현우에게도 지수와의 관계가 더 이상 버거움이 아닌 자연스러운 연결로 돌아오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지수의 불안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뿌리 깊은 애착 문제는 작은 계기에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어느 금요일 밤, 현우는 지수에게 급한 프로젝트 때문에 주말 내내 회사에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지수야, 미안해. 갑자기 일이 터져서 이번 주말 약속은 취소해야 할 것 같아. 주말 내내 밤샘 각오하고 회사에 있어야 할 것 같아. 휴대폰 볼 시간도 없을 거야. 지수는 순간 숨이 막혔다. 주말 워크숍 때의 기억이 되살아났지만 이번에는 훨씬 더 강한 불안이 밀려왔다. 현우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지쳐 보였고 그 지친 목소리가 지수에게는 이제 정말 나를 놓아버리고 싶다는 메시지로 들렸다. 현우야, 잠깐만. 정말. 주말 내내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응, 정말 미안해. 지수야, 내가 너한테 섭섭한 감정을 줄까 봐 걱정돼. 하지만 이번 프로젝트는 정말 중요해서 나를 믿어줄 수 있겠어? 지수는 지난 몇 주간의 노력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과거의 지수였다면 이미 울고불고 매달려 현우에게 내가 나보다 일이 더 중요하냐며 따졌을 것이다. 하지만 상담을 통해 얻은 자각이 지수를 붙잡았다. 이건 내 불안이야. 현우의 문제가 아니야. 지수는 심호흡을 했다. 현우야, 알았어. 중요하다고 하니 어쩔 수 없지? 나도 내 일 중요하게 생각해. 하지만 이번에는 정말 힘들 것 같아. 불안이 너무 크게 밀려와 그 지수는 자신의 불안을 솔직하게 인정했다.
지수야, 미안해. 내가 주말 동안 너한테 연락을 해줄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볼게. 아주 잠깐이라도. 그리고 월요일에 꼭 너 보러 갈게. 그 현우는 지수의 불안을 이해하고 배려하려고 노력했다. 아니, 현우야. 그렇게 하지 마. 내 일에 방해될 것 같아. 내가 이번 주말에는 상담사님한테 배웠던 걸 총동원해서 나 자신과 싸워볼게. 대신 나한테 약속 하나만 해줄래? 뭔데, 지수야? 월요일 아침에 내가 회사에 도착해서 일 시작하기 전에 딱 한 번만 나 안전하게 도착했고 일 시작한다 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줘. 그게 내가 이틀을 버틸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될 것 같아. 현우는 진심으로 기뻐했다. 당연하지, 지수야. 당연히 해줄게. 정말 고맙다. 내가 나한테 매달리는 대신 이렇게 스스로 방법을 찾는 모습이 너무 자랑스러워. 월요일 아침 잊지 않고 문자 보낼게. 사랑해. 지수는 전화를 끊고 곧바로 불안 관찰 일지를 작성했다. 이번 주말은 지수의 독립성을 시험하는 가장 큰 고비가 될 터였다. 지수는 이제 이별을 두려워하기보다 자신의 불안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싶었다. 현우를 놓아주는 것보다 자신을 갉아먹는 불안의 그림자에서 벗어나는 것이 지수에게는 더 큰 목표가 되었다. 지수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현우 없이도 나는 괜찮다. 나는 안전하다. 지수는 불안을 끌어안고 다시 한번 주말의 고립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이번에는 도서관이 아닌 집에서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질 생각이었다. 이것은 이별을 향한 마지막 발걸음이 될 수도 있었고 아니면 더 건강한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굳건한 디딤돌이 될 수도 있었다. 지수는 그 답을 스스로 찾기 시작했다. 네 번째 상담, 뿌리 뽑기. 지수는 어머니와의 만남 후에도 감정의 경랑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지만 상담은 계속되었다. 네 번째 상담에서 윤희는 지수에게 이제는 현우에게서 비별이라는 단어를 꺼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조언했다. 지수 씨, 어머니와 동생과의 관계 정립, 현우 씨와의 건강한 거리 유지, 그리고 스스로의 불안을 통제하는 훈련까지. 지수 씨는 지난 몇 주간 믿을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지수 씨에게 남은 가장 큰 숙제는 현우 씨에게서 잠정적으로 보류된 이별을 완전히 현실화하는 것입니다. 지수는 고개를 숙였다. 현우에게서 받은 문자와 전화가 줄어들 때마다 불안을 느꼈지만 이제는 그 불안을 스스로 감당하는 법을 배웠다. 하지만 그것이 곧 현우를 완전히 놓아줄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었다. 상담사님, 제가 현우한테 이제 괜찮다고 헤어져도 된다고 말하면 현우는 홀가분하게 저를 떠나겠죠. 그리고 저는 다시 혼자가 될 거예요. 현우가 저를 더 이상 불쌍하게 여기지 않게 되었을 때 그때의 공허함이 너무 두려워요. 지수 씨가 두려워하는 것은 공허함이 아니라 자기 존재의 해체입니다. 현우 씨는 지수 씨의 단전 기지이자 정체성의 일부였습니다. 그 안전 기지가 사라지면 지수 씨는 자신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낄 뿐만 아니라 나는 누구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윤희는 지수에게 자기 돌봄, 셀프케어, 대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현우에게 의존했던 모든 에너지를 나 자신에게 돌려야 한다는 것이었다. 지수 씨는 현우 씨에게 사랑해라는 말을 듣고 싶어 했죠. 이제는 그 말을 스스로에게 해주어야 합니다. 현우 씨가 지수 씨에게 해줬던 모든 배려와 관심, 그 모든 것을 이제 지수 씨 스스로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는 것,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것, 충분히 잠을 자는 것, 이 모든 것이 지수 씨가 스스로의 안전기지가 되는 과정입니다. 윤희는 지수에게 현우에게 연락할 대신 나에게 쓰는 편지를 써보라고 숙제를 내주었다. 현우에게 하고 싶었던 모든 말을 나 자신에게 하는 편지였다. 이제 현우 씨에게 진정한 이별을 요청하는 것은 현우 씨를 놓아주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수 씨의 독립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현우 씨가 지수 씨의 곁에 있어주는 것이 연민이 아니라 진정한 애정으로 변하는 순간 지수 씨는 현우 씨를 잃을까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단계에 이르기 전에 비별이라는 끈을 끊고 지수 씨의 온전한 회복에 집중해야 합니다. 지수는 결심했다. 현우를 향한 끈을 스스로 놓아야 했다. 그것이 현우를 향한 마지막 배려이자 스스로를 향한 가장 큰 사랑이었다. 이별의 선언, 마지막 대화. 며칠 후 지수는 현우에게 저녁 식사를 함께 하자고 제안했다. 현우는 흔쾌히 승낙했다. 둘은 조용하고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서 만났다. 현우는 지수의 얼굴을 보자마자 미소를 지었다. 지수야, 너 정말 요즘 얼굴이 좋아 보인다. 이전처럼 불안해하는 기색이 없어서 나도 마음이 편해.
상담이 효과가 있나 봐. 응, 현우야. 상담 덕분에 나 많이 달라졌어. 현우, 내가 나한테 보여준 믿음과 인내 덕분이고. 식사는 평소와 다름없이 진행되었다. 현우는 직장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지수는 자신의 취미생활과 동생과의 만남에 대해 이야기했다. 하지만 지수의 가슴 속에서는 폭풍이 일고 있었다. 이 평온한 대화가 끝나면 지수는 가장 두려워했던 순간을 마주해야 했다. 디저트가 나오고 현우가 커피를 마시려 할 때 지수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현우야, 나 오늘 너한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 현우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지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걱정보다는 진지함이 담겨 있었다. 응, 지수야, 말해봐. 우리 이제 정말 헤어져야 할 것 같아. 지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전처럼 울먹이거나 매달리는 목소리가 아니었다. 단호하고 차분했다. 현우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는 지수가 먼저 이별을 이야기할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한 듯했다. 지수야, 갑자기 너 요즘 우리 관계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했잖아. 너도 많이 안정되었고. 왜 갑자기? 응, 맞아. 나 많이 안정되었어. 그리고 그 안정감이 이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해줬어. 현우야, 내가 너한테 매달리고 울고불면서 헤어지지 말라고 했을 때 너는 불쌍해서 내 옆에 있어줬잖아. 현우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솔직히 말하면 그때는 연민이 컸지? 내가 너무 힘들어 보였으니까? 응, 나는 그 연민의 기생에서 우리의 관계를 붙잡았어. 하지만 상담을 받으면서 깨달았어. 나는 너의 연민으로 채워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현우, 내가 나한테 연민을 느낄 때 나는 내가 불쌍한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계속 유지해야 했어. 너의 연민이 나의 의존성을 강화했던 거야. 지수는 현우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눈빛은 슬펐지만 동시에 단단했다. 현우야, 이제 너를 놓아줄게. 너도 나도 이제는 이 관계에서 벗어나야 해. 너는 내 삶을 살아야 하고 나는 현우 너 없이도 스스로 완전해지는 법을 배워야 해. 내가 너한테 의존하는 동안 나는 나 자신을 잃어버렸어. 현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안도감, 슬픔, 그리고 존중. 지수야, 나는 내가 이렇게까지 성장할 줄 몰랐어. 내가 이런 용기를 내줄 거라고는. 나도 너한테 너무 미안했어. 내가 너한테 짐이 된다는 사실이 나를 힘들게 했거든. 너의 이 결정, 진심으로 존중할게. 현우는 지수의 손을 마주잡고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지수야, 내가 나 없이 잘 지낼 수 있을 거라고 믿어. 너는 이미 아주 강한 사람이야. 너의 그 어린 시절의 공포를 이겨내고 이렇게 스스로 이별을 선언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내가 얼마나 단단한 사람인지 증명하는 거야. 고마워, 현우야. 내가 나한테 그동안 보여준 인내와 애정 절대 잊지 않을게. 덕분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우리 이제 정말로 끝내자. 연락도 완전히 끊고 서로의 삶을 살자. 나도 이제 너한테 연락 안 할 거야. 내가 나한테 무슨 일이 생겼을지 걱정할 필요도 없어. 이별은 예상보다 평온했다. 더 이상 눈물도 비명도 없었다. 이별을 요청하는 사람도 받아들이는 사람도 모두 이 관계가 이제는 끝나는 것이 맞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것은 잔인했지만 동시에 가장 건강하고 필요한 끝이었다. 현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지수를 안아주었다. 그것은 연인으로서의 마지막 포옹이었다. 지수야, 잘 지내. 꼭 행복해야 해. 현우도 고마웠어. 지수는 현우가 레스토랑 문을 나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커피잔은 이미 식어 있었다. 이제 현우는 지수의 눈앞에서 사라졌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지수는 이제 정말로 혼자였다. 홀로 서기의 고통. 현우와의 이별 후 지수는 곧바로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다. 현우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현실은 지수의 어린 시절 공포를 다시금 생생하게 소환했다. 온몸의 신경이 곤두섰고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몰려왔다. 집안의 모든 물건, 모든 공간에서 현우의 흔적을 발견했다. 현우가 앉았던 소파, 함께 봤던 TV 프로그램, 현우가 선물했던 작은 인형. 지수는 현우를 향한 그리움과 버려졌다는 강렬한 공포 사이에서 끊임없이 흔들렸다. 지수는 휴대폰을 들고 현우에게 전화를 걸고 싶은 충동과 끊임없이 싸웠다. 보고 싶어. 나 너무 힘들어. 다시 돌아와 줘. 하지만 그 모든 충동을 억눌렀다. 지수는 이미 현우에게서 벗어나겠다고 선언했다. 그 선언을 번복하는 것은
자신의 성장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과 같았다. 지수는 곧바로 윤혜 상담사에게 연락했다. 상담사님, 저 너무 힘들어요. 제가 현우한테 헤어지자고 말했는데 지금 죽을 것 같아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다시 붙잡아야 할까요? 윤희는 차분하게 지수의 말을 들었다. 지수 씨, 지금 느끼는 이 고통은 당연한 것입니다. 지난 몇 주간 지수 씨는 현우 씨와의 관계를 끊기 위해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었습니다. 지금 느끼는 고통은 그 관계가 끊어졌을 때 찾아오는 금단 현상과 같습니다. 현우 씨는 지수 씨의 단정제였으니까요. 하지만 명심하세요. 지수 씨의 이별은 실패가 아니라 성공입니다. 이 고통이 왜 성공이죠? 저는 지금 너무 불행한데요. 지수 씨, 이 고통은 지수 씨가 스스로의 불안을 직면하고 독립을 선언했기 때문에 찾아온 것입니다. 이전에는 이 고통이 두려워 현우 씨에게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지수 씨는 울면서도 현우 씨에게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에게 연락해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독립적인 대처 방식입니다. 아주 훌륭하게 대처하고 있는 거예요. 윤희는 지수에게 현우에게 연락하고 싶은 충동이 들 때마다 그 충동을 나에게 쓰는 편지로 대체하라고 조언했다. 현우 씨에게 하고 싶었던 모든 말을 편지에 쓰세요. 현우야, 나는 너 없이 외로워. 현우야, 내가 보고 싶어 미칠 것 같아. 그리고 그 편지의 마지막에 지수 씨 스스로에게 이렇게 쓰세요. 지수야, 괜찮아. 내가 외롭고 힘든 것 알아. 내가 내 곁에 있어 줄게. 내가 너를 돌봐줄게. 지수는 상담을 마친 후 곧바로 윤희의 조언을 따랐다. 지수는 매일 밤 현우에게 보내지 못한 편지들을 썼다. 현우야, 어제는 내가 우리 집 앞에서 나를 안아주던 꿈을 꿨어. 깨고 나니 너무 외롭더라. 나는 이제 정말 혼자구나 싶었어. 내가 없는 세상은 왜 이렇게 차갑지? 그리고 편지의 끝에는 항상 이렇게 썼다. 지수야, 외로워하는 내 마음 알아. 차가운 세상 속에서 내가 외롭지 않도록 이제 내가 내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줄게.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따뜻한 차를 마시고 일찍 잠들자. 잘 자, 내 사랑. 이 편지 쓰기 과정은 지수에게 큰 치유가 되었다. 현우에게 쏟아부으려 했던 모든 감정 에너지를 나 자신에게로 돌리는 훈련이었다. 지수는 스스로를 위로하고 돌보는 방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새로운 관계의 모색. 현우와 이별한 지 한 달 후, 지수는 여전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만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었다. 지수는 상담을 통해 배운 대로 나만의 안전기지를 구축하는 데 집중했다. 지수는 현우에게 의존하느라 미뤄뒀던 새로운 취미 활동을 시작했다. 사진 강좌에 등록하고 매일 동네 골목골목을 걸으며 사진을 찍었다. 카메라 렌즈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과정은 지수에게 현우 없이도 세상에는 아름다운 것들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 또한 지수는 대학 시절 친했지만 현우와의 관계에 집중하느라 소원해졌던 친구들에게 다시 연락했다. 친구들은 지수의 이별과 힘든 상황을 이해하고 따뜻하게 지수를 위로해 주었다. 친구 중 하나인 민정은 지수에게 말했다. 지수야, 너 현우한테 의존할 때보다 지금이 훨씬 밝고 활기차 보여. 그때는 내 모든 에너지가 현우한테 쏠려 있어서 너 자체가 어두워 보였거든. 지금은 너 자신한테 집중하고 있어서 내 고유의 빛이 나오는 것 같아. 민정의 말은 지수에게 큰 용기를 주었다. 지수는 현우라는 안전기지가 사라졌을 때 비로소 나 자신이라는 존재가 세상에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느 날 사진 강좌에서 만난 남자 동기 한 명이 지수에게 관심을 보였다. 그는 지수에게 커피를 마시자고 제안했고 지수는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어 응했다. 커피를 마시는 동안 남자는 지수의 사진에 대한 열정과 생각에 대해 이야기했고 지수는 편안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나눴다. 이전 같았으면 지수는 이 새로운 관계를 현우의 빈자리를 채울 대체제로 생각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 남자에게 현우에게 했던 것처럼 모든 것을 요구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수는 달랐다. 지수는 그와의 관계를 천천히 그리고 건강하게 시작하고 싶었다. 그에게 모든 것을 의존하거나 기대하지 않고 그 자체로 온전한 친구 혹은 동료로 관계를 맺고 싶었다. 저는 지금 맡긴 연애를 끝냈어요. 그리고 저 자신을 찾는 중이라 누군가와 깊은 관계를 시작할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당신과 이렇게 사진에 대해 이야기하는 건 즐거워요. 우리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천천히 친구로 지낼 수 있을까요? 지수의 솔직하고 건강한 제안에 남자는 미소를 지었다. 물론이죠, 지수 씨.
저도 지수 씨를 존중합니다. 친구로 지내면서 천천히 알아가요. 지수 씨의 사진처럼 당신의 이야기도 매우 흥미롭습니다. 지수는 그 자리에서 안도감과 동시에 성취감을 느꼈다. 현우 없이도 지수는 스스로의 경계를 설정하고 자신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별은 지수에게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가장 큰 성장의 기회였다. 현우와의 끈이 완전히 끊어지자 지수는 비로소 자신이 의존했던 현우라는 그림자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이라는 빛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아직 갈 길은 멀었지만 지수는 이제 더 이상 현우에게 의지하지 않고도 스스로의 발로 굳건하게 서는 법을 터득하고 있었다. 5번째 상담, 치유의 완성. 이별 후 몇 달이 흘렀고 지수는 상담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었다. 5번째 상담에서 윤희는 지수의 변화를 보며 깊은 만족감을 표현했다. 지수의 표정은 훨씬 밝아졌고 불안의 흔적은 희미해졌으며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와 수용이 느껴졌다. 지수 씨, 이제는 지수 씨가 현우 씨와의 관계를 통해 얻은 가장 큰 성과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윤희가 물었다. 지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이전에는 현우가 저의 세상의 중심이었어요. 현우가 눈앞에 없으면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저는 현우가 저를 떠나도 세상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현우가 저를 떠나도 나 자신은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제가 저의 안전기지가 된 거죠. 맞습니다. 지수 씨는 이제 분리된 개체로서의 자신을 인식하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독립적인 안정감입니다. 이제 현우 씨를 향한 불안은 사라졌고 현우 씨를 향한 감정은 비존이 아닌 건강한 애정으로 다시 정의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제 현우 씨가 돌아와도 지수 씨는 매달리지 않을 겁니다.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현우에 대한 그리움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것은 이제 고통스러운 집착이 아니라 아름다웠던 추억과 한 인간에 대한 애정으로 바뀌어 있었다. 윤희는 지수에게 마지막 과제를 제시했다. 그것은 동서였다. 지수 씨의 치유는 이제 거의 완성 단계입니다. 하지만 지수 씨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매듭이 남아 있어요. 바로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용서입니다. 그분들이 지수 씨에게 남긴 상처는 너무나 크지만 그 상처를 놓아주어야 지수 씨가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분들을 용서하는 것은 그분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지수 씨의 삶에서 완전히 분리해내는 과정입니다. 지수는 어머니와의 만남에 대해 이야기했다. 어머니는 여전히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고 지수에게 용서를 구했다. 지수는 어머니에게 용서한다는 말을 직접적으로 하지는 못했지만 어머니의 삶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상담사님, 어머니는 너무 힘든 분이셨어요. 저를 버리고 떠난 것이 맞지만 동시에 본인의 삶에서 생존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을 거예요. 그분도 피해자였다는 것을 이해해요. 아버지는 아직 힘들지만 그래도 매주 요양원에 계신 아버지에게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 편지에는 원망 대신 아버지도 힘드셨죠? 라는 이해의 마음을 담으려고 노력해요. 아주 훌륭한 접근입니다. 지수 씨, 용서는 과정입니다. 지수 씨의 편지 쓰기는 이미 용서의 시작입니다. 이제 지수 씨의 삶은 온전히 지수 씨의 것이 되었습니다. 현우 씨의 곁이 아닌 바로 이곳 지수 씨의 삶의 중심에서 말입니다. 지수는 상담실을 나오면서 깊은 해방감을 느꼈다. 짓눌렸던 모든 짐들이 사라진 듯 했다. 지수는 이제 정말로 현우 없이도 반전한 나로서 세상에 설 준비가 되었다. 뜻밖의 재회. 이별 후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지수는 사진 강좌에서 만난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작은 사진 전시회를 열었다. 지수의 사진들은 주로 고독 속의 평화를 담고 있었다. 홀로 앉아 책을 읽는 공원의 벤치, 비 온 뒤 깨끗하게 닦인 유리창, 그리고 자신이 키우는 작은 화분의 푸른 잎. 전시회 마지막 날 저녁,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다. 바로 현우였다. 현우는 단정하고 편안한 모습이었다. 그는 조용히 지수의 사진들을 하나하나 감상했다. 지수는 현우를 보고 놀랐지만 이전처럼 당황하거나 심장이 요동치지는 않았다. 차분하고 따뜻한 감정만이 남아 있었다. 현우는 마지막 사진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그것은 지수가 햇살이 비치는 창가에서 커피를 마시며 독서를 하는 자신의 모습을 셀프타이머로 찍은 사진이었다. 사진 속의 지수는 고독했지만 그 얼굴에는 깊은 평온함이 서려 있었다. 지수야. 그 현우가 조용히 지수를 불렀다. 현우야, 와줘서 고마워. 내 사진들 정말 좋다.
특히 이 사진. 너를 닮았어. 전에는 내 얼굴에서 늘 불안을 읽었는데 이 사진 속 너는 정말 평화로워 보여. 너답다. 고마워, 현우야. 나 많이 달라졌어. 상담도 끝냈고 내 삶을 스스로 돌보는 법을 배웠어. 내가 없어도 나는 괜찮아. 지수의 말은 단호했지만 비난이나 원망이 섞여 있지 않았다. 그것은 단순한 사실의 전달이었다. 현우는 미소를 지었다. 진심에서 우러나온 깊은 존중이 담긴 미소였다. 정말 다행이야. 지수야. 나도 너 없이 지내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 너와의 관계가 내 성향과 맞지 않아서 힘들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내가 너에게 충분한 신뢰를 주지 못했다는 것도 깨달았어. 너의 불안을 이해하지 못하고 단지 버겁다고만 생각했던 것 같아. 괜찮아, 현우야. 그건 너의 성향이었고 우리의 문제가 성향 차이에서 비롯된 것도 맞아. 이제는 모든 것을 이해해. 그리고 우리의 이별은 나한테는 가장 큰 축복이었어. 내가 나를 놓아주지 않았다면 나는 영원히 너의 곁에서 불안정한 채로 매달려 살았을 거야. 둘은 한참 동안 서로의 변화를 공유했다. 대화 속에는 긴장감이나 미련이 없었다. 마치 오랜 친구처럼 서로의 성장을 진심으로 기뻐해주는 모습이었다. 현우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수야, 너 혹시 다시 우리 관계를 시작할 생각은 없어? 물론 이전처럼 너한테 의존을 요구하지도 않고 나도 너한테 압박을 주지 않을 거야. 이제는 우리가 훨씬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지수는 현우의 제안에 놀랐지만 곧바로 자신의 감정을 점검했다. 이전 같았으면 현우의 이 한마디에 모든 불안과 외로움을 잊고 매달렸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지수는 달랐다. 현우야, 고마워. 내 제안 진심으로 기뻐. 내가 나를 여전히 소중하게 생각해 준다는 것도 알아. 하지만 나는 당분간은 내 삶에 집중하고 싶어. 나는 아직 나 자신이라는 존재와 데이트하는 중이야.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고 내 삶을 온전히 내 힘으로 꾸려나가는 이 과정이 지금 나한테는 너무 소중해. 지수는 현우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말했다. 현우야, 만약 우리가 나중에 다시 만나게 된다면 그때는 너 없이는 안 돼가 아니라 내가 있으면 내 삶이 더 풍요로워질 거야 라는 마음으로 만나고 싶어. 그때까지는 우리 서로의 삶을 응원해주자. 친구로서, 가장 좋은 응원자로서. 현우는 지수의 말에 깊이 감동한 듯 했다. 지수야, 내가 정말 자랑스럽다. 내 말을 존중할게. 내가 원하는 대로 하자. 나는 항상 내 가장 좋은 응원자일 거야. 둘은 다시 한번 포옹했고 이번 포옹은 이별의 슬픔도 연민도 아닌 진정한 존중과 우정을 담고 있었다. 현우는 지수의 행복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전시장을 떠났다. 온전한 나로 서다. 현우와의 재회는 지수에게 진정한 해방감을 주었다. 지수는 현우의 제안을 거절함으로써 현우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본전한 나로서의 정체성을 완전히 확립했다. 지수는 어머니와도 연락을 자주 하고 지내게 되었다. 어머니는 지수에게서 더 이상 과거의 상처를 들추지 않고 현재의 삶을 응원해주는 딸의 모습을 발견했다. 지수는 아버지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 과거의 공포와 서서히 이별했고 그 과정을 통해 스스로를 치유했다. 지수는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시간을 소중히 여겼다. 혼자서 여행을 떠났고 혼자서 영화를 보고 혼자서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 현우가 없어도 지수의 삶은 충만하고 의미 있었다. 사진 강자 동기와의 관계도 천천히 발전했다. 그들은 연인이라기보다는 깊은 이해를 공유하는 친구에 가까웠다. 그에게서 현우의 대용품을 찾으려 하지 않았기에 그 관계는 건강하고 편안했다. 어느 날 저녁, 지수는 창가에 앉아 윤혜 상담사에게 썼던 나에게 쓰는 편지들을 다시 읽었다. 수많은 편지 속에는 고통과 불안, 그리고 스스로를 위로하려는 간절한 노력이 담겨 있었다. 마지막 편지에는 지수가 스스로에게 쓴 문구가 있었다. 지수야, 너는 너의 전부가 될 수 있어. 너는 안전해. 너는 충분해.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지수는 편지를 덮고 자신의 손을 잡았다. 손끝에서 느껴지는 따뜻함. 그것은 더 이상 현우의 온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스스로를 돌보고 사랑할 수 있게 된 나 자신의 온기였다. 지수는 이제 알았다. 자신의 존재 자체가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불안이 주변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었던 것임을. 그리고 그 불안은 치유될 수 있었고 지수는 스스로 그 치유를 이끌어냈다. 이별은 끝이 아니었다. 이별은 지수의 삶을 짓누르던 오래된 짐을 내려놓고
새로운 빛을 향해 나아가게 한 성장의 시작이었다. 지수는 이제 누군가의 곁에 매달려 빛을 반사하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빛을 내는 온전하고 독립적인 존재가 되었다. 그녀의 삶은 비로소 그녀 자신의 색깔로 가득 채워지기 시작했다.